9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김건모라고 하는 가수의 편집입니다. 그 타이틀곡이 잘못된 만남이라는 게 아마 타이틀곡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보건이 의과학을 만나면 굉장히 긍정적인 충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왜곡되는 어떤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는 잘못된 만남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보면 생리학적 모형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사람 에티슨 같은 의료 생리학전에 이런 5가지를 얘기합니다. 뭔가 하면 의사들,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몇몇 정치 강사님이나 기자님 이런 분들 빼고는 대개는 의사하는 치과에서 그렇지 여기는 수술자들이신데, 이분들이 대부분의 대학 교육 과정 중에 익히고 습관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정신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몸도 기계처럼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아의 경우 치아를 살인하면 그거를 뭔가 수술을 해서 원상태대로 복구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술을 최대화해서 그때에서 개발하면 얼마든지 시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거 이제 점점 발달한 생산부진이 요즘에 또 유행하고 있는 임플란트 이런 게 아마 그거의 극단에서 점점 가고 있는 거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원주의라고 해서 무엇보다도 결국은 원인은 우리 생물을 인간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외부에서 찾을 거 없이 이 인간에 있어서 이게 변화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조직 형태인데 여기 이만큼 이렇게 변성됐기 때문에 이게 병적인 거고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의과학이 이때 발견을 해냈어요. 고본의 효과였던 그거를 의과학이 가져갈 때 보면 그 안에서 세균을 존중해내는 거거든요. 파스텔과 했듯이 세균을 존중해서 봤더니 바로 이 모든 그 건강을 해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기간에 병원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과학의 힘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될 뭔가가 있다. 그래서 특정 병인론을 대부분은 신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 교육을 학교로 만드는 거죠. 이 틀을 통해서 하도록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 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이다라고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제안점이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예방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세계보건기구가 1946년부터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사회생활에 장애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대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보건기구가 46년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의료인들은 대학 과정 중에 이거에 국한돼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의과학이 철저히 그 시스템대로 딱 짜여진 교육틀 속에서 들어가서 보고 그걸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건강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일부 의료의 성과들이 또 과대평가되면서 그런 쪽 기술들로 가도록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치아오식분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런 형태도 치아오식분이고 이것도 치아오식분이고 이렇게 그냥 까만 점 이건 좀 확대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까만 점만 있어도 치아오식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민간이 안 보이지만 여기 조금 관계를 이탈되는 형태의 쓰레기상에서 보는 정도도 치아오식분이라고 판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질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이분법적이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치아오식분이라고 하는 충치라고 하는 질병은 이분법이 되지가 않잖아요. 이게 다 알고 있듯이 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이런 분포를 갖고 있는 거지 하나 딱 잘라서 이때까지는 건강한 거고 여기서부터 충치여서 치료할 거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질병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내린 뒤에 그거의 관점에서 뭔가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접근은 기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1970년대 정도 접어들면 이제 중앙정부가 아차 싶은 거죠. 현재 의료에 이제 엮였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구 현지인들이. 그래서 보면 1948년부터 NHS가 무료로 다 이제 의료 보장을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치과의 경우에는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치과 의료도 처음에는 다 무상으로 다 치료를 받기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시일이 지나고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쓸 것도 많고 뭐 사회가 점점 변화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요구도나 이런 건 많은데 의료
의료의 개선을 통해 가지고 확대를 하자라고 요구하는 의료인들이 요구는 끝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요구는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쯤 되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 이른바 보건정책을 얘기하시는 국가 단위의 높으신 분들이 야, 여기에다가 돈을 너무 쓰는 건 이건 너무 낭비적인 것 같다. 실제로 그런 건지 의문스럽다 이런 거죠. 매년 의료비도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사망률이 줄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맥킨의 연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상당 부분은 뭐 많은 전염병이 있어서 어떤 원인균을 발견을 하고 그 원인균이 발견이 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예방접종법이 개발이 돼서 그 예방접종법에 의해서 전염병의 대부분이 해결이 됐다. 그래서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탁월하고 결국 의과학이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굉장히 진부시켰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맥킨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사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게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결핵에 의해서 사망률이거든요. 결핵균이 발견이 된 시점이 1980년쯤이거든요. 근데 보면 그때쯤 이미 1830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사망률이 이미 줄어 있더라는 거예요. 결핵균이 발견된 시점에 이미 줄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요법이라든지 예방접종법이 실시됐던 1950년대쯤 이르면 거의 지금 수준으로까지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현재 의과, 성과라고 일컬어지는 예방접종법 이런 게 허구다라는 거죠. 다른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4가지 정도 진료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줄어드는 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사회환경 개혁이었다라는 거죠. 아까 잠깐 소비 얘기했듯이 18시간, 19시간 부녀자, 아동 이런 애들이 노동하고 그 다음에 취약한 그 빛도 안 들어오는 공간에서 쓰러져서 자고 제대로 된 영양 섭취 못하고 이런 환경 속에 놓였을 때 어린이 부녀자들이 결핵으로 인해서 다량 죽었다면 그때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많은 법률들이 제정이 됐죠. 몇 세 이하부터는 뭐 몇 시간 이상 노동을 못하도록 법이 만들고 그다음에 주택 개선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영양제들이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삶의 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이만큼 줄어든 거죠. 의과의 효과에 의해서 줄어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밝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70년대 맥키온의 여러 가지 연구 그 다음에 이 이후부터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계량화해서 오히려 증명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어서 사람들이 건강이 증가되는 데 있어서 현대 의료는 도대체 몇 퍼센트 기여하는지가 1996년도에 하루라고 하는 사람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17%밖에 기여 안 한 거죠. 83%는 의료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을 통해서 이게 사회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치과 쪽으로 넘어오면 1990년대에 보면 현대 치과 의료가 실질적으로 구강 향상에 얼마나 기여해요. 치아 후식증과 관련돼서 북한에서 재정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에 의하면 선진국이 보니까 4% 기여했어요. 이런 분석조차도 그만큼 현대 치과의 현대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환상, 허구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비슷한 시기쯤에 코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사회환경적인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했다면 코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의료 자체가 의료적 접근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근거 없는 의료를 너무 남발해서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걸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이라고 하는 걸 주창을 한 거죠. 1970년대에.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사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의술 행위, 의료 행위, 상당 부분도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근거가 확립된 것들 중심으로 현대 의료를 재편하면 지금 정도 돈을 퍼붓더라도 지금보다도 의료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월등히 높아질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됐고 이 사람이 됐고 어떻든 간에 학계의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의료를 통해서 의료 보장을 통해서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전략 이 자체에는 굉장히 회의를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도 의료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재편을 해서 실질적으로
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만들 거냐. 이쪽의 흐름도 많이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걸 요약을 해보면 이런 사실들이 있었어요. 미국인들의 건강 평균 수명을 보면 1900년에 47세인데 50년에 68세입니다. 이 사이에는 거의 미국에서 의료를 통해서 뭔가 의료 보장을 통해서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만큼 한 20년 정도 연령이 증가했는 반면에 이후부터 50년대 이후부터 2000년 초반까지는 미국이 이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엄청난 곤란을 겪잖아요. 예를 들면 클린턴 행정부가 처음 들어올 때 보면 부메랑이라고 하는 의료 개혁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부인이 맡도록 힐러리가 맡도록 하고 해서 한번 시도했다가 좌절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도 해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만 뭐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15% 16%로 국가 재정을 쏟아붓는데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는 별로 드러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더군다나 봤더니 이런 연구 자료인데 1930년대하고 1990년대 사이에 보면 불평등도는 너무도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불평등도를 해소하는 데는 치과, 의료, 현대 의료 이런 것들이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다라는 거, 오히려 확대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선진국의 상황입니다만 이제 이른바 개발도상국,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저개발국가 이런 데의 경우에는 이제 나름대로 그쪽도 현대 국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도 이미 60년대 이후에 그런 경험을 짧은 기간 했던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런 경험을 하는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현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1950, 60년대에 미국, 영국 이런 데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선진국 모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학자들이 결국 우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난 뒤에 재정 추계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전체 숫자가 얼마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의사가 얼마큼 필요하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의료 인력 추계 연구 이런 게 그때 굉장히 많았던 거죠. 60년대, 70년대. 그래서 의료인이 이만큼 필요하고 이 의료인이 필요한 의료를 이만큼 생산해서 제대로 공급하는 체계를 싹 만들자. 그리고 총액이 얼마나 이렇게 했더니 국가 전체 GDP보다 많은 겁니다. 심지어 일부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치아 의식증과 관련된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그 국가의 총액, GDP를 넘어서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불가능한 모델리즘인 거죠. 많은 경제적 국가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모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것은 정부 조직의 모임이거든요. 거기서 하는 회의라고 하는 것은 매년 열리는 회의라고 하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라고 하는 것은 보건부 책임 당국자들의 모임의 회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합해서 전 세계인이 건강하게 가는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8년도에 모여가지고 그 전까지는 사실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이나 내용은 그다지 드러나 있는 건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78년에 알마타에서 이때 우리나라 보건부 대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 국가들이 쫙 모여가지고 현대 전체 국가들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헬스포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주는 방향의 방안은 뭐냐 논의를 하고 낸 결론은 결국은 1차 도구 의료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개념에 의하면 이른바 의료 보장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다가 아니죠. 서비스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영양, 안전한 식사위생, 보자보건, 가족계획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발표가 딱 되고 나니까 이른바 소비 선진국에서 의료 보장이 뭔가를 해결해 줄 거라고 여전히 다 신봉을 하고 있었죠. 그 보건학자가 됐건 의료 쪽을 담당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거는 후진국 모양이다. 선진국은 이거 1900년 초에 다 한 거 아니냐. 우리는 다 이건 끝났고 이렇게 되는 거는 후진국이 필요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그 이후에 이제 1984년 6년쯤에 오면 이 모형을 내놓는 거죠.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모형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증진 모형이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좀 다른 관점의 표현일 뿐이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선진국까지도 초월하는 전형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잠깐의 논란은 있었죠. 여전히 의료 보장은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계 쪽에 많은 그 학자들이 이쪽을 상당 부분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80년에서 90년 중반년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오늘날에 80년 중반 이후부터 의료비 상승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의료비 보장을 더 늘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선진국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높아져 있는 이 의료 보장에 지출되는 돈의 일부를 떼내서 아까 얘기했던 1차 보건으로 내는 건강국민들의 역량을 어떻게 더 키워낼 것인가. 그리고 의료 보장에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들 중에서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옛날부터 이거는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믿고 행해왔던 거에다가 주던 돈을 이제는 근거를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잘라내고 이쪽 돈을 이쪽으로 옮겨서 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일반 보건 분야는 이제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건강과 관련해서 의료적 접근만으로는 굉장히 제한적 성과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의료적 접근만을 최대치라고 보고 의료 보장 실물 가치로 접근을 하는 보건정책, 건강 전략은 거의 문제에 다다른 거죠. 의료적 접근을 넘어서 사회적 접근, 사회 환경적 전환을 통한 어떤 접근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형성해 얻지 못했던 영역들을 앞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다는 거고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치과 의료 쪽을 통해 가지고 구강건강 향상을 공유해 보자라고 해서 이른바 구강보건학자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반대가 많아요. 의과 쪽의 그런 거는 이른바 이제 의료적 접근을 통한 예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강력한 반대의 문제였어요. 이른바 치아 우식증의 경우에는 실런트가 있고 불소도포가 있고 얼마나 이게 잘 개발이 되면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고 인과 쪽의 경우는 그런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수단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논리로 상당부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80년대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구강보건학을 전공하는 많은 분들은 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치과 쪽의 영역은 구강건강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저 역시도 뭐 한동안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서 완전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하려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치과 영역에 있어서 구강건강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의료적 접근 수단이 잘 개발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치아 우식증과 관련돼서 실런, 불소도포 이런 게 잘 개발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드리는 돈은 국가 보고 달라 그러는데 잘 안 주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그거에 대한 의료 보장을 안 해주잖아요. 뭐 이제 올해부터 서울시가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말은 뭐 주치 사업이지만 예방 서비스 패키지에서 돈 준다는 건데 거기에 돈 주는 게 이제 거의 처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정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데 드리는 돈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치과 의료 인력들은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다 개발돼 있고 잘할 수 있는데 국가가 돈을 안 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에는 장애가 있는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국가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요구를 하니까 주긴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건치나 이런 데서 계속 요구를 했더니 그래도 의치 보험 같은 경우에 불만족스럽지만 하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예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이런 것도 하긴 합니다. 이른바 의료 부담성 확대라고 하는 일을 이제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세월이 지나고 한 5년이 지나고 10년 정도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구강건강 문제 말고도 예를 들면 고령화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돈을 써야 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고 국가가 지출해야 할 비용은 아마 지금보다도 월등히 많아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많아진 비용을 감당을 하는 과정 중에 가만히 봤더니 치과 저쪽은 지금 당장 급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한 20%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돈을 지금 줬다면 사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치과 의료 보장을 위해서 주는 돈이 더 늘려서 100%까지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착각입니다.
저는 이른바 치과 의료인의 착각일 뿐이죠. 국가가 그럴 여지도 없고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는 모델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런 상상 속에서 계속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정부 욕하고 있고, 정부는 너희들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여기 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쪽에서 부탁하는 거죠. 그럼 또 이쪽에서 욕하는 거죠. 악화되는 이유는 너 때문이다. 이런 정부한테 욕하고. 근데 결국은 국민의 건강은 그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향상된다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치과 의료적 접근 아닌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향상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치과 의료적 접근을 통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의과의 경험하고 똑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치과 의료라고 하는 게 의료적 접근을 통해서만 구강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령이 있는 거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과에서 그런 세제나 이런 것들이 보건 활동이 의과학하고 만나가지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고 현대 의료의 신화가 창조됐듯이 우리도 거의 똑같은 반응을 밟았던 거예요. 이거는 뭐 치과 의사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 배웠듯이 결국은 옛날에는 또돌이 이발하면서 이뻐가지고 이런 직종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과 의료는 옛날부터 존재했던 거죠. 이제 개인의 영역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게 이제 이른바 반정치이죠. 이 사진은 사실 강릉시 제가 작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저한테 판대로 친구 고등학생 사진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저 친구는 지하수를 어릴 때부터 먹었어요. 굉장히 드문드문 지하수를 어릴 때부터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5ppm 넘으면 식수로 불가능한데 저 친구가 먹은 건 20ppm 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1905년 정도에 맥케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 그 사람이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이 연구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썼잖아요. 젊은 치과의사였던 사람이 19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의 원인이 물속에 있는 불소라고 밝혀내는 게 한 15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그 물속에 있는 불소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걸려서 또 한 15년 걸리고, 그 불소를 이용을 해서 수분 사업까지 이루는데 또 한 15년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치과의사 초기 시작해서 끝날 때쯤까지 여기 혼신의 힘을 다 쏟아가지고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래서 수분 사업을 돌아가지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주간 건강 문제는 아니었지만, 예를 들면 콜로라도 지역, 일부 강릉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지방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지방성의 그 구강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맥케이라고 하는 치과 의사가 통상적으로 자기가 해왔듯이 치과 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문제를 내가 치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충치약과 같이 때우는 방식밖에는 방식이 없었던 거거든요. 아니면 뽑아주든지.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 사람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존 스노우가 병실에 있는 콜레라 환자들 앞서서 죽어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현장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에도 물이 원인이라는 걸 알게 그러니까 존 스노우가 물이 원인이라는 걸 발견했죠. 발견을 해냅니다. 그리고 고농도의 불소 같은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확인을 했죠. 결국은 그거는 의료적 접근이 전혀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발견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세계보건기구의 공보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별로 수돗물에 먹는 물에 있어서 수질 기준을 정착시켰던 불소에 대한 수질 기준을 정착시켰던 교국을 활동을 해낸 이 사람 맥케이 역할, 맥케이 GV 빌레 여러 유명한 치과계 유명한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죠. 이런 사람들 역할을 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구강보건 활동이었죠. 치과 의료적인 접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 중에 물속이 같은 불소가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내는 과정 중에 이제 의과학의 영역이 들어왔듯이 치의과학,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과학의 영역이 포함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그 속에 있는 불소가 적정하게만 이용이 되면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게끔까지도 된다라는 것을 의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형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성과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과정 중에 그냥 옛날에 떠돌이 뭐 이런 사람들이 치과의료 이렇게 했던 시절에서 이게 이제 이런 병을 없애는데도 치과의료적 관점, 이른바 치아의 관점이 적용을 하니까 해결을 해줬나 보다. 이 사람은 치과의사고 치아과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 사람이 불도의 효과나 영향력 이런 것들 설명해내고 그걸 통해서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고 이런 걸 보여주니까 치과의료라고 하는 게 대단한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서는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있나 보다. 그 과정 중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치과의사의 권위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졌다. 그건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현재 치과의료의 신화도 자연스럽게 구강보건 활동의 성과를 받아서 자기 걸로 가져가는 과정 중에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 많은 분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이런 것도 굉장한 역할을 했지요. 1900년대 초반에 그런 보건 활동들의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뭐 손씻기 이런 게 강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모든 경험 중 이런 게 입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입을 청결히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입을 학교에서 이렇게 칫솔을 열심히 하는 학교 구강보건사 이런 게 활성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 이런 어떤 구강보건적인 활동들에 의한 성과들이 실상은 치과 의료가 이루어낸 성과들도 치환이 돼요. 90년 중반 이후로 거의 99%가 중소치약으로 변했더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영구치 우식증이 이제 약 그 정도 기간 중에 없어지려면 무구치약이 했던 시기하고가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줄어든 거는 다른 걸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실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치과에서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늘어나고 있었어요. 설탕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실험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 대단한 치과의사들은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 이전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 2006년 이후가 아니라 2010년에 그럼 실험 사업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006년의 경우에는 불소치약 덕분이었다면 2002년도부터 국가가 내년 20만 명에게 실험 사업을 해줬잖아요. 그 효과는 2010년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으로 인한 성과하고 아마 설탕 소비 증가로 인한 이래서도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그런 어떤 의료적인 접근, 치과 의료적인 접근, 실험틀을 통해서 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제한적이다. 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구강보건 영역에 있어서도 새로운 대안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의료적인 접근, 예방 중심의 의료적 접근을 통해서 뭔가 구강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일단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과 쪽에서 70, 80년대 공부하고 고민했던 새로운 보건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한테 차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 과정 중에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 현대 치과 의료가 갖고 있는 신화의 상당 부분은 일반 보건 분야에서 가져왔듯이 역시 구강 보건 영역에 있어서 활동 성과들이 치과 의료 쪽으로 전달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구강 보건의 가능성은 없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 과정 중에 이 부분들이 많다. 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맞겠네요. 예전에 뭐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한 경험이 있고, 결국은 의료인들, 치과 의료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걸레로 이제 바닥을 닦고 있는데, 이제 치과 의료인들이 끊임없이 내가 하는 역할을 통해서 이 물을 다 닦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는 거예요. 대걸레를 가지고. 그게 이제 의료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위로 쭉 올라가면 결국은 끊임없이 틀어놓은 이 수도꼭지가 있는 한은 결과적으로 이 밑에다 닦아낸다고 해결이 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위쪽을 수도꼭지가 뭔지를 밝혀내고 이 밝혀낸 수도꼭지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설명이 이건 거죠. 그래서 보면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의료적 접근을 통해서 뭔가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대개는 의료적 접근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온 사람의 문제만 보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알아서 뭔 짓을 하건 어떻든 간에 관심을 안 쓰거든요. 근데 그 나간 사람들은 조치를 받고 난 뒤에 알아서 다시 이 길로 들어서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아무리 반복해도 해결이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적 접근은. 근데 그 위쪽에, 뭐 이 가운데는 생각하고요. 제일 위쪽으로 가면 결국은 여기 있는 그 사회가 소비하는 전체적인 설탕 소비량, 전체가 소비하는 담배 소비량이라고 하는 저 위험 요인을 놔두고 아무리 밑에서 담배 피지 마시오, 설탕 조금 줄이시오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 있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참 교묘하잖아요. 이제 담배 영상 연사라고 하는 용어 다 없어졌잖아요. 요즘에 뭐죠? KTNG, 그 다음에 제일제당률도 이제 CJ, 뭐 이런 식으로 살았었고, 그래서 이런 걸 자기들이 바보같이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거든요. 담배 나쁘다, 설탕 나쁘다, 어느 정도 아니까 이걸 다 숨기고 직접적인 설탕, 직접적인 담배 이런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설탕도 어디 이상한 데다가 뭐 건강위에 이런 데다가 설탕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먹게 만들든지.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총량은 더 먹게 점점 만드는 거죠. 근데 자기 개인으로서는 나는 설탕 먹는 양이 줄었다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이 부분만 가지고 의료적인 접근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사회의 설탕의 총량을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는 치아의식증의 지속 가능하고 혁혁한 감소에는 다다르지 못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는 역학 연구에서 결론이 나온 게 있습니다. 보면 1인당 국민 설탕 섭취량이 연간 10kg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치아의식증은 거의 발생되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970년대에 0.6개였다. 왜였냐? 그러면 설탕 소비량이 5kg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도 보면 전 세계에서 12세 DMFT 인덱스가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이러면 서구 선진국하고 더하기 여기 아프리카 국가, 아시아 중에 저개발 국가가 가장 낮은 곳이 됩니다. 양측면이 있죠. 서구 선진국은 왜 낮을까? 그나마 거기는 치과 의료 보장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엄청난 돈을 퍼부은 거죠. 대표적으로 의료 보장 제도가 가장 한계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호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공부하기 전까지는 제가 봤던 구강보건학책에 가면 학교 구강보건실 이런 게 운영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호주가 있잖아요.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학교에다가까지 이런 걸 설치하고 의료 보장을 해주면 외국에는 대단히 잘된 나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호주의 경우에는 치과 쪽을 의료 보장해주는 게 딱 그게 다더라고요. 학교에다가 차려놓고 예방적으로 해서 하는 거를 국가가 보장해줍니다. 대신 이제 적은 돈을 들이지만 효용도는 굉장히 있고 우리나라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선진국의 그런 나라들은 설탕 소비량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애들 12세 DMFT 인덱스를 낮추는 게 그 사람들이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돈을 굉장히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학생 시기에. 그래서 12세의 율은 굉장히 낮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동일한 시점에 35세에서 44세 성인의 지도가 또 있거든요. 그 지도를 보면 호주가 가장 나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왜 나쁜가 보면 연관 지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주가 전 세계에서 1인당 설탕 소비량이 1등입니다. 연간 70kg 정도 먹는 걸로 보여요. 우리보다 2배 이상 먹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아랫단위에서 치과 의료 인력이 예방적인 치과 의료를 계속 제공해주고 어릴 때 해봐야 단기적인 효과는 어릴 때 거뒀지만 결국 위에서는 이 수도꼭지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노인에 대한 관련 중에 결국은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루고 있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 있는 대인기술 개발이라는 게 칫솔질을 하는 거라든지 불소독하고 실험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적인 조치하는 걸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치료나 부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치과 의료인력이 의료적 접근을 통해서 구강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보다 그 밑단위에 뭔가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는 수도꼭지를 찾아내고 그 수도꼭지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만